우리 사회의 노키즈존이 뭐 지금 알려진 것만 해도 한 540여 개? 저는 가장 큰 거는 아이를 환영하지 않는 문화가 굉장히 큰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듭니다. 요즘 한국 사회 전반적으로 저출산이 정말 심각하다는 이야기들이 많은데 혹시 교수님께서는 저출산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뭐 저출산의 원인이라고 하면 굉장히 다양한 게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일자리 문제라든지 주거 문제라든지 교육이나 돌봄의 문제, 굉장히 다양한 문제가 있지만 저는 가장 큰 거는 아이를 환영하지 않는 문화가 굉장히 큰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듭니다. 아이를 데리고 있는 가족 같은 경우에는 어디를 가야 될지를 헤맬 수 있어요. 그러면 그곳이 노키즈존인지 아닌지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 아이를 환영하지 않는 문화가 굉장히 저출생 문제에 일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저출산이라는 단어도 많이 쓰이지만 저출생이라는 단어를 조금 더 네네. 많이 쓰는 것 같은데 네네. 혹시 두 단어의 차이를 설명해 주실 수 뭐 있으신가요? 좋은 질문이십니다. 그러니까 출산은 남자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출산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여성만 한정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출생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남자와 여자가 동시에 이제 관여를 할 때 저출생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 문제라고 얘기했을 때 저출생 문제라고 얘기하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혹시 노키즈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 사회의 노키즈존이 뭐 지금 알려진 것만 해도 한 540여 개? 노키즈존과 관련된 뭐 설문조사를 해보면 노키즈존에 찬성하시는 분들의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놀이터를 없애서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이제 어린이집마저도 혐오시설로 해서 뭐 주민투표를 통해서 어린이집을 없애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서, 그러니까 국가 전체가 노키즈존이면서 저출생 문제를 고민한다는 게 어불성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보통 노키즈존을 찬성하는 입장에서 대부분의 근거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혹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전은 아이에게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모든 손님에게 해당하는 얘기일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전 문제라고 하는 거는 저는 뭐 핑계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사업주 입장에서 그리고 손님 입장에서 불편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어른들의 관용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성인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관용할 수 있는 문화가 되어야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노키즈존과 함께 떠오르는 게 아이들을 환영한다는 의미에서 예스키즈존을 만들어가는 네네네. 문화가 있잖아요. 네네. 이러한 문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뭔가 연령이나 뭐 범주를 가지고 들어올 수 있다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헌법의 평등권이나 행복추구권이나 이런 것들을 침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를 용인하게 되면 깨진 유리창이 돼서 이게 언제 우리에게 돌아올지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노인을 배제하는 노시니어존이 될 수도 있고요, 노중년존이 될 수도 있고요, 어느 지역에서는 노교수존도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순간 나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배제보다는 공존의 방식으로 우리 살아가는 게 더 적절하지 않을까. 노키즈존에 대해서 일부 사람들은 부모의 자율 제재나 어떤 훈육이 부족해서 이런 게 더 확산되는 게 아니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보기에는 예전과 그렇게 크게 달라진 점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아이를 기르는 부모나 아이에 대한 혐오가 커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서도 제재나 훈육을 하지 않는 그런 부모들은 있었습니다. 그냥 그런 내용들이 신문지상이나 방송에 이제 보도가 되고 그런 혐오가 확산되다 보니까 모든 부모가 그런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런 거는 약간 오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호출산제가 도입됐다고 하는데 보호출산제가 어떤 것이고 또 저출산과는 어떤 연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년에 미등록 영유아 사망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2,000명이 넘는 숫자였고 10년으로 따지면 10,000명이 넘는 그런 숫자였습니다.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태어나지 않은 아이고 있지 않은 아이일 수밖에 없어. 그래서 뭐 그림자 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사건이 있으면서 이제 생긴 게 출생통보제입니다. 출생통보제는 부모에게만 출생신고를 맡기는 게 아니라 의료기관에서
출생 사실을 지자체에 통보를 하고 부모가 출생 신고를 하지 않으면 지자체에서 직권으로 이제 출생 신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출생이나 이런 임신 사실이 뭔가 기쁨보다는 공포인 그런 위기 임산부가 있을 수 있고 그럼 병원에서 출산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병원 밖 출산이 늘어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 보호출산제, 의료기관에서 신원을 밝히지 않고 가명으로 출산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모두 다 등록되고 모두 다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를 이제 지금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이를 가명으로 낳게 되면 그 아이의 알 권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지. 저희가 모르진 않아요. 이게 비밀이거나 익명은 아닌 거예요. 저희가 알고 있고 아이에 대한 정보를 보호출산 증서에 담아서 그게 이제 만 18세가 됐을 때 요청을 하면 이제 알려드리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부모가 동의하지 않으면이라는 조건이 달려있기 때문에 알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태어나는 순간에는 부모의 권리가 우선했기 때문에 만 18세가 됐을 때는 아동의 권리가 우선할 수 있게 계속 다양한 방안들을 고민 중입니다. 그럼 보호출산제를 하게 되면은 그 위기임산부와 만남을 가진다고 네네네.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네네. 그게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지금 그 위기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1308 전화가 있고요. 오픈 채팅방으로 1308 그 위기임산부 상담 채팅방이 있습니다. 지역에 16개의 상담 기관이 있습니다. 그 상담 기관의 상담원하고 상담을 하시게 되고 뭐 병원까지 동원하실 수도 있고요. 지금까지는 위기임산부에 대한 지원들이 굉장히 부족했다면 이제는 그런 지원들이 조금 늘어나는 것과 동시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가정위탁이란 무엇인가요? 뭐 이혼이나 뭐 빈곤이나 뭐 학대나 원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그런 환경인 경우에 그 아이들의 보호를 위탁 부모가 대신해서 이제 하는 건데 이게 예전에는 그냥 이웃집 분들이나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제 돌봐주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국가 제도상으로 뭐 교육도 받고 그리고 지원도 받고 이런 방식으로 아이들을 뭐 일정 기간 동안 자식처럼 보호하는 그런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가정 위탁을 하시고 싶은 분들은 가정위탁 지원센터 직접 전화를 하실 수도 있고 아동권리보장원에 연락을 하시면 가정위탁 부모 교육을 받게 되고 아이가 있거나 적절한 가정 시기가 됐을 때 매칭을 해주고 이제 배치도 하고 이런 절차를 이제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입양을 했을 때는 얘기가 좀 다른데 입양을 했다면 그건 뭐 출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1년 정도는 뭔가 지원을 하는데 그 이후에는 뭐 본인이 요청하지 않으면 따로 지원을 하진 않아요. 근데 가정위탁은 법적인 친자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 정부에서 관리를 해줘야 되는 그런 관계고 이 가정위탁 지원센터에서 상담원들이 지금 그런 지원들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이 되는 과정에서 혹시 아이의 의사도 반영이 되나요? 그렇죠. 뭐 연령에 맞춰서 그 의사를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저희가 생존, 보호, 발달, 참여 여러 가지 아동의 권리가 있지만 가장 부족한 게 참여의 권리예요. 아이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지 않을 수 있도록 뭐 사회 분위기나 전반적인 분위기나 이런 것들을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부모가 있는 아이들이 가정 위탁이 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저희가 처음 아동복지가 시작될 때는 6.25 전쟁 이후에 전쟁 고아가 많았고 거의 대부분 고아였습니다. 지금 돌봄이 필요한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은 거의 대부분 연고자가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렇게 쉽게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 자체도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아직 가정위탁보다는 보육원의 비율이 높다고 알고 있는데 저희가 계속 가정에 좀 더 집중하고 아이들이 가정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이게 뭐 먹고 재우고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관계의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시설에서는 24시간 내에 부모가 3번 바뀌는 경험을 합니다. 왜냐면 8시간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 계속 바뀌게 돼요. 그거는 제가 보기엔 가정이라고 보기가 어렵고 관계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성장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떤 법적인 관계가 아니라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가정위탁에 계신 부모들은 아이의 부모로서나 보호자로서 온전히 기능을 다 하지 못할 수도 있는 건가요? 맡긴 다음에 계속 관계를 맺는 원가정의 부모들도 계시지만
사라지거나 없어지거나 관계가 끊어지거나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갑자기 수술을 맞게 됐어요. 뭐 못 찾아요. 그렇게 한 방법이 없잖아요. 정부에서 이제 좀 고민하고 있는 내용은 가정위탁 부모가 후견인이 된다면 그런 것들이 가능해지거든요. 그 부모가 아니더라도 외부에 후견인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사례들과는 반대로 가정은 있지만 그 안에서 학대를 받는 아이들도 네네네. 많다고 들었어요. 네네네. 지금도 아동 학대가 뭐 3만 건 이상씩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지옥인, 부모가 악마인 그런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고 매년 뭐 한 달에 두세 건씩 뭐 아동학대 사망 사건까지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일들이 가정 내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 아동 학대랑 관련해서 훈육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 네. 아동 학대와 훈육의 경계를 참 짓기 애매할 수 네네네.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제가 제일 자주 하는 말인데 아동 학대와 훈육 간의 경계는 없습니다. 이게 뭐 사랑의 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매 사랑이 어디 있어요? 있을 수가 없는 얘기. 그건 학대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떤 부모들 같은 경우에는 때리니까 굉장히 효과적이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훈육은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 알려줘야 될 것들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러 번 얘기를 해야 됩니다. 제가 최근에 했었던 연구에 따르면 부모가 스마트폰 중독이면 80% 이상이 아이도 스마트폰 중독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아이들을 훈육한다고 생각을 하면 내가 모범을 보여야 된다. 이런 게 훈육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신체적인 학대나 성적인 학대는 많이 알려진 것 같은데 또 다른 문제로 아동 방임 문제가 최근에 화제가 되고 있다고 네네네. 들었는데 네.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지. 아동 학대에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뭐 신체 학대, 정서 학대, 성학대, 방임 이렇게 있는데 학대와 방임을 이제 크게 구분한다면 부모로서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하는 경우는 학대고요. 부모로서 해줘야 되는 걸 하지 않는 경우를 방임이라고 얘기합니다. 당연히 배고프면 밥을 줘야 되고 아프면 병원을 데려가야 되고 교육받아야 될 시기가 되면 학교에 보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는 방임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아직 한국 사회에서는 아동 학대나 방임 사례를 가정 안에서 해결할 사례로 보고 네네네. 주변 사람들이 개입하는 거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이 아직 많은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뭔가 해결책이 있을까요? 그냥 112에 이상하면 신고하시면 돼요. 번호도 쉽잖아요. 112 아동학대 신고를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아무 일 아니면 너무 다행이고 진짜 아동학대면 아이를 구하신 거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은 이거 아동학대일까 아닐까 내가 신고해도 될까 아닐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시다가 신고 시기를 놓치고 그러다 보면 아이가 죽거나 다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본인이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가 고민하게 해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그 아동 학대라는 게 아동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발생을 하는데 네네. 이걸 막는 방법으로서 긍정 양육이라는 개념을 네네네네. 들어봤는데 네네.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이들을 이제 성장시키는 과정에서 되게 중요한 게 아이들과의 관계 그리고 긍정적인 관계를 통해서 감화시키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긍정 양육이라는 이름으로 부모로서 해야 될 것들을 그리고 아이와 함께 해야 될 것들을 저희가 뭐 알려놓은 긍정양육 119 캠페인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 아동권리보장 홈페이지를 보시면 또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저희가 뭐 여러 동화에서 바람보다는 햇볕 정책인 거죠. 햇볕 정책을 아동 학대 측면에서 긍정양육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다른 세대가 아닌 청년이 은둔을 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은 일자리 문제하고도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뭐 예전에는 대학을 졸업하거나 그러면 취업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였고 그런데 지금은 취업하는 게 너무 어렵고 이러다 보면 어느 순간 도전을 포기하는 청년들도 있고 그런 청년들이 뭐 은둔 고립으로 이제 빠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청년들에 대한 지원은 복지적 접근하고 굉장히 달라야 될 것 같아요. 사회복지의 처음 출발은 거의 대부분 취약한 예를 들어서 뭐 아동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경우를 이제 주로 했지 청년이 사회복지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걸 생각하기 시작한 건 최근의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청년을 어떻게 지원할지 이런 고민을 해야지 될 것 같은데 제일 먼저 개입해야 될 청년들이 은둔 고립 청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현재 은둔 청년에게 제공되고 있는 국가 사회적 차원에서의 서비스가 있을까요? 여가부에서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를 하는데 아직까지는 몇 명이 은둔 고립이냐 이런 것들도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원도 그렇게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아름아름으로 이렇게 이루어진다거나 청년활동지원센터나 복지관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이제 지원이 되긴 하는데 일자리를 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사회에 나올 수 있도록 하고 도움을 요청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청년과 관련해서 찾아보셔야 될 곳은 청년활동지원센터? 이런 데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상담지원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그런 상담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도 하고 찾아가는 상담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청소년이라고 돼 있어서 나는 해당이 안 돼.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지원을 받으면 됩니다. 청소년은 9세에서 24세고 청년은 19세에서 34세거든요. 그래서 조금 나이가 지나더라도 당신은 나이가 지났어요. 그래서 안 받고 그러지 않아요. 도움 요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앞에서 얘기를 하면서 시설에 있는 아동이나 청년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네네네. 시설에서 보호가 종료된 이후에 나오는 자립준비 청년의 경우에는 어떤 네. 점이 있을까요? 시설에서만 보호가 종료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설도 있을 수 있고 공동생활 가정 그룹홈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가정위탁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데서 이제 퇴소하는 아이들, 보호가 종료되는 아이들은 다 자립준비 청년이라고 얘기합니다. 원래는 보호 종료 아동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명칭이 나 청년인데 보호가 종료돼 무슨 뜻이지?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좀 긍정적인 단어를 사용해달라. 그러니까 그분들이 요청하셔가지고 자립준비 청년이라고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근데 청년 중에 자립준비하지 않는 청년이 어디 있어요? 특별하게 지원이 필요한 청년들 중에 아까 보호에서 퇴소한, 보호에서 종료된 아이들을 자립준비 청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들이 사회로 나왔을 때 가장 크게 맞닥뜨리는 문제가 뭐가 있을까요? 처음 제가 이 주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을 때는 만 18세가 됐는데 학교를 다니지 않아요. 그러면 퇴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만 18세가 됐을 때 그냥 부모님이 나가라고 했으면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막막했을 것 같은데. 딱 그 얘기입니다. 막막하게 된 거죠. 그리고 요즘에 이제 직업을 갖는 시점이 그리고 결혼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시점이 굉장히 늦어지고 있잖아요. 특히 첫 직장을 갖는 게 29 이렇게 돼요. 18세에 퇴소를 했어요. 그러면 29세까지 혼자서 뭘 할까요? 그러니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뭔가 지원 방법들을 이제 고민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제일 먼저 있었던 건 자립정착금이에요. 뭔가 살 데가 있어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하면서 자립정착금이 생겼고 그 다음에는 이제 LH나 SH나 이런 데서 이제 임대주택 이런 것들이 주거와 관련된 것들이 만들어지게 됐고 그 이후에는 이제 자립수당이 만들어져서 한 달에 30만 원씩 이렇게 지원하는 거였는데 지금은 5년 동안 50만 원씩 이렇게 지원되기 때문에 꽤 많은 이제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만들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경제적 지원은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진 상태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분들하고 만나보면 믿고 의지할 분들이 좀 부족하다. 이런 멘토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나이가 들어도 부모가 필요한 건 마찬가지거든요. 사회적 부모가 필요하다. 사회적 가족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국민들께서 이제 품을 내어줘야 되는 일이에요. 이거 굉장히 어렵지만 해야 되는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아동복지에 관련돼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결론적으로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저출산 문제 대책은 어떤 것일까요? 제가 최근에 읽었던 댓글 중에서 굉장히 슬픈 댓글이 있었는데 내가 아이를 좋아하지 않아서 아이를 싫어해서 아이를 낳는 게 아니라 미래에 태어날 아이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세상에서 아이가 성장하는 게 싫어서 아이를 낳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한 명의 아이를 낳는데 너무 힘들고 어렵고 아이들이 행복한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두 번째 자녀를 낳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게 하면은 저절로 두 번째 아이가 낳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아이들이 존중받고 환대받고 뭔가 행복한 세상이 되면 맞닥뜨리고 있는 이런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